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파나소닉에서 나온 S1R이라는 카메라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L 마운트 연합에서 나온 최초의 프로페셔널 카메라라고 할 수 있죠. 이 L 마운트 연합이라는 거는 이제 라이카, 이제 시그마 그리고 파나소닉가 함께 뭉쳐가지고 L 마운트를 공유하는 카메라라든지 렌즈를 개발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회사 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프로페셔널 레벨의 이제 카메라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내놓은 게 이 S1R이고요. 이제 당연히 풀프레임이고 4730만 화소 정도의 화질을 자랑하는 그런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펙 체크 및 외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메뉴 구성 및 인터페이스를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촬영 상황에서 이제 예제 사진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제가 촬영하는 스튜디오 사진과 야외 촬영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더 실링에 관한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스펙은 이제 4730만 화소급 풀프레임 센서를 사용한 카메라라는 거죠. 이 센서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L 마운트 연합에서 이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파나소닉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정도 화소라면은 현재 시점에서 단 하나만 빼고 거의 뭐 최고 화소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라면은 뒤에 있는 LCD가 이 틸팅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상하로도 좀 움직인다. 요급에 있는 LCD 치고는 그나마 움직임이 꽤나 자유로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소니의 알파7보다는 크고 니콘의 D850 DSLR보다는 조금 작은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 뭐 이것저것 다 했을 때 바디만 약 한 1040g 정도 나간다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별로 가벼운 카메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급에 있는 다른 카메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무거운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 바디의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DSLR을 잡았을 때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의 편안한 그런 그립감을 보여주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회사들도 프로페셔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아가지고 불편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사용자용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조작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특히 앞뒤에 다이얼이 있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 뒷면에 다이얼이 하나 더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많이 사용하는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ISO 그리고 노출 보정 같은 버튼을 따로 빼가지고 직관적인 조작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상당히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운데 있는 ISO 버튼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온 돌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굳이 내가 보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이 버튼이 ISO구나, 이게 왼쪽에 있는 게 화이트 밸런스고 오른쪽에 있는 게 노출 보정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이런 꼼꼼한 디자인을 했다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봤을 때는 나름 신경을 써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모드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이 모드를 조정을 해야지 되는데 위에 버튼을 누르고 돌리는 방식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통적인 방식이니까 뭐 다들 익숙하시죠. 그리고 나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는 별도의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싱글샷인지 아니면은 고속 연사인지, 뭐 고속 연사 1, 2번으로 나눠서 1번은 일반 고속 연사, 2번은 6K 24프레임 연사, 뭐 이런 식으로 쉽고 빠르게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놨다는 점은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뒷면 왼쪽 부분에 미리 보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옮겨야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미리 보기를 할 때 항상 왼쪽 손을 써야지 되니까 이 부분은 불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카메라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카메라 회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서 초점에 관한 영역은 별도의 다이얼과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점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렌즈 앞부분에서 이 초점에 관한 설정을 모드 1과 2로 나눠 놨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버튼들은 오른손 중심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배열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모든 카메라가 다 그렇지만은 이 메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각자의 이름을 정해가지고 이 큰 메뉴에서 하부 메뉴로 넘어가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인터페이스ing 같은 경우에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배워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메뉴에서 이 터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그나마 나은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엔 SD 카드와 XQD 카드를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죠. SD 카드 슬롯인 같은 경우에는 SDXD2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SD에서 나온 고속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 XQD 슬롯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CS 익스프레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타사에 비해서 상당히 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터리가 오래 간다라고는 느끼지 못하고 일반적인 다른 미러리스 카메라와 비슷한 수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배터리가 큰 만큼 나중에 배터리 기술이 발전했을 때 용량이 큰 그런 배터리를 조금 더 손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커버를 열고 닫을 때 별도의 레버가 있다. 이 정도가 이제 특이한 점이고, 또 스튜디오 같은 데서 사용할 때 이 별도의 외장 어댑터를 끼웠을 때 그 선을 뺄 수 있는 홀을 미리 만들어 놨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름 꼼꼼한 디자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메모리 슬롯을 뺄 때도 그 별도의 잠금 장치가 있다라는 것도 나름 장단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속 연사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셔터일 경우에 약 초당 9장, 그러니까 9프레임을 지원을 해주고, 버퍼 메모리 같은 경우에 약 47장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마 빠른 XQD나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한다면은 조금 더 버퍼를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7장의 버퍼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급의 카메라에서 봤을 때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나름 넉넉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이제 받아가지고 약 한 3개월,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초점이 맞은 부분에 대한 디테일, 그러니까 이 센서의 완성도 자체는 그렇게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근경 가까이 있는 풍경이 구름으로 완전히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죠. 이 사진을 보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끌어올 수가 있다. 물론 이 센스 자체의 묘사력 같은 경우에는 나름 훌륭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이런 샘플 사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야간 사진 같은 경우에 ISO 6400에서 요 정도 그레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인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보정을 한 상태예요. 만약에 노이즈 보정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1400에서 이 정도 노이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노이즈 제거가 상당히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ISO 5000 정도만 되면은 이 정도 노이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의 사진에서는 특별히 노이즈 보정을 하지 않아도 용납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의 사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각대를 이용한 장노출 사진 같은 경우에도 깔끔한 묘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장노출이 되면서 장노출 노이즈가 생기지만은 별도의 노이즈 보정을 하지 않은 이 상태의 사진을 보신다면은 지금 나온 어떤 전문가급 카메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센서의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는 풍부한 광량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능을 다 끌어낼 수가 있죠.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한 묘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위를 따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다른 전문가급 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4700만 화소의 해상도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이 안부와 명부의 다이나믹 레인지 역시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때 이 클리핑 아웃되는 부분 없이 거의 모든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파라소닉 S1R의 이 라우 데이터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루믹스 50mm f1.4 렌즈를 사용을 했는데 이 렌즈의 묘사력이라든지 어떤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50mm대에서 거의 원탑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보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중형 카메라를 사용한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게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저속 셔터를 이용한 스튜디오 실내 사진 작업에서도 무리 없게 이렇게 촬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컬러로 보정했을 때는 한 요 정도 느낌의 사진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자체의 스튜디오 작업 성능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촬영할 때 라이트룸 최신 버전에서도 아직까지 테더링 자체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었고 캡처1 12 버전에서도 아직 이 카메라의 테더링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파라소닉에서 제공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테더링 촬영을 하는 것 자체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었고 테더링 속도 역시 일반적인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마느냐 그 문제이겠지만은 사용자가 많이 늘 경우에 빠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을 이용한 야외 촬영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난한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 그리고 24-105 렌즈인 같은 경우에 전문가급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사용자를 위한 그런 편의성에 중심을 맞추는 그런 렌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광량을 바탕으로 한 이런 촬영인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는 그런 묘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도 이렇게 조명을 이용한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조기 같은 경우에 여러가지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별도로 파라소닉용이라고 나오지 않지만은 올림푸스용을 사용했을 때 100% 호환이 된다. 이 점 역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웨더 실링 이 카메라가 뭐 비를 맞는다든지 이런 환경에서 얼마나 견딜까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일반적인 보슬비보다는 훨씬 더 강수량이 많고 그렇다고 완전히 한여름에 엄청난 소나기보다는 좀 적은 그 정도의 강수량 하에서 카메라는 인터벌 촬영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카메라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5분 동안 물을 뿌려 가지고 테스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5분 동안 비를 계속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비를 맞고 바로 모든 작동 테스트를 다 해봤고 배터리를 빼가지고 봤을 때도 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꼼꼼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이렇게 전문가 시장에 처음 들어올 때 이런 웨더 실링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많이 빼먹고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S1R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촬영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미리 생각을 다 해두고 있었다. 이 정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은 이 L마운트 연합에서 최초로 만든 바디인 S1R은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 특히 이 바디의 완성도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예상을 조금 뛰어넘는 그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었고 사진의 품질 역시 빠지는 것 없이 꼼꼼하게 잘 챙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50mm 1.4와 같은 전문가급 고급 렌즈인 같은 경우에는 저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처음 나온 L마운트 연합의 전문가급 카메라라고 봤을 때 비교적 부족한 렌즈 라인업이 있지만은 뭐 시그마라든지 다른 어떤 회사들의 참여도 있고 파라소닉에서도 빠르게 렌즈 개발을 해가지고 출시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 문제는 시간이 곧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가격을 조금만 더 낮춰가지고 이 시장을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그 액세서리 회사들이라든지 소프트 회사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전문가급으로 만든 첫 번째 카메라인 것 치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 앞으로의 발전이 주목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마운트 연합이 전문가 시장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나의 루믹스 S는 선명한 출사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리뷰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